예, 경제학 입문 10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율 구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그 인플레이션율 구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강의안이고요. 68쪽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살펴보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율이 우리나라 같으면 1970년대에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30% 가까이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이 한 10% 미만으로 낮아졌고요. 특히 이제 IMF 구제금융위기 1997년서부터 2000년까지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목받는 거시경제 데이터, 거시경제 변수, 경제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예상했을 때 그때 예상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상치 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이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물가 변화의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폐의 구매력 감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100만 원 가지고 올해 정말 작년에 샀던 그런 정말 상품 묶음하고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 올해에 구입할 때 상품 묶음하고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1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이 너무 큰가요? 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의 저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저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긴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양이 감소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가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의 대가도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소비자의 그 소득 수준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구매력 이게 이제 감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오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비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떤 악영향, 이것을 갖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비용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볼 텐데요. 자, 먼저 예상을 한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크게 뭐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뭐 계산 단위 비용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 특이한 표현이긴 하는데요.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은 아무래도 화폐를 내 수중에 보유하려고 하는 그 크기, 화폐 보유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화폐 보유를 줄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이자가 붙는 은행 저축예금 계좌에 넣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소액을 인출해 가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은행에 더 자주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은행에 더 자주 가면 구두창에 아무래도 조금씩 더
정말 닳겠죠. 그래서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구두창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구두를 사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구두창 비용이다라고 정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두창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안 좋은 점,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비용은 가격을 변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메뉴 비용 그러면은 그냥 메뉴판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격을 높여야 된다.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메뉴판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메뉴판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시켜 가지고 얻는 그 이득하고 메뉴판을 고치는데 메뉴판을 다시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얻는 이득보다 메뉴판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메뉴판 안 고치겠죠. 그러면 가격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메뉴판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을 인상시켜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메뉴판 고쳐가지고 가격을 인상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제 메뉴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격을 조정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메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격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메뉴 비용이라고 한다.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라 그냥 조금 규모가 있는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가격으로 상품 목록을 인쇄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메뉴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인쇄된 새 목록을 대리점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발송을 해야 돼요.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가격을 광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격을 인상시키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겠죠. 그럼 그 불만을 갖다가 불만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뉴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메뉴 비용이 식당의 메뉴판 고치는 비용 그 정도 수준이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러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메뉴 비용도 좀 더 커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점,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상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격이 변화를 하게 돼요.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을 다른 재화의 수량으로 표현한 것을 상대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고요. 배 하나의 가격이 5,000원이다라고 하면 사과 하나는 배 2개하고 마찬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그냥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절대자를 붙여서 뭐 절대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배 2개이다. 라고 하면은 사과 하나하고 배 2개를 맞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사과와 배의 교환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과와 배의 상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도 다른 거 설명드릴 때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졌다. 상대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소리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다. 상대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다른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 가격을 가지고 구입량을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2%예요. 그러면은 월별로 따지면 매월 1%씩 상승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어떤 음식점이 매년 1월에 새로운 가격을 적용한 메뉴를 인쇄하고요. 연말까지 이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새로운 가격을 1월 달에 딱 적용을 했어요. 그럼 한 달 지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1%니까 근데 이 음식점에서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대 가격 가지고 따져보면 1%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음식점의 가격은 그냥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매월 1%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매월 1%만큼 정말 상대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락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니까 이제 많이 구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뭐 덜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 상대 가격이 따라가지고 경제 내에 희소한 자원이 배분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대 가격이 바뀌게 되고요. 상대 가격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선택이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고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을 그 최선의 용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분되느냐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문제점, 세 번째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점 또는 네 번째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조세 부담이 변화된다. 뭐 조세 부담이 변화되니까 이것도 조세 부담을 왜곡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조세는 경제 주체의 선택을 왜곡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킵니다. 이거 우리 사실은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정말 시간도 안 나고 해서 넘어갔는데요. 자,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을 시키죠. 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세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제 주체의 선택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세 번째 설명했던 것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 선택을 왜곡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세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뭐 조세 법률주의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목 그러니까 조세의 종목과 그리고 과세 대상 그리고 세율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다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법을 만들 때 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갖다가 정할 때 그 인플레이션율까지 감안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자본이득 그리고 이자 소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 먼저 살펴보면요. 자본이득은 영어로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본이득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매도 가격하고 매입 가격의 차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양도 가격하고 양수 가격. 그러니까 매입 가격은 또는 이제 양습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매입 가격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근데 매도 가격은 내가 그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을 매도 가격 또는 뭐 양도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그 차익을 갖다가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그 소득세 법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양도소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과세를 한다,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990년에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그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본이득, 양도소득은 얼마냐? 그 차이, 매도 가격 5억 원에서 매입 가격 1억 원을 빼준 4억 원이 이제 양도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근데 그 사이에 1990년하고 2010년 이 20년 사이에 물가가 2배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물가가 뭐 예를 들어 100에서 200으로 뛰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990년에 1억 원은 2010년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2억 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물가 수준이 2배가 되니까 1990년에 토지 1억 원이었는데 그 토지가 2010년에는 그냥 물가가 2배로 뛰었으니까 2억 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팔았을 때 5억 원 받았는데 만약에 1990년에 팔았던 걸 2010년의 가치로 따져보면 2억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자본이득은 3억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조세를 매길 때는 이 실질적인 자본이득 3억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목적인 자본이득 4억 원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자본이득을 과대하게 평가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부담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왜곡시킨다. 아니 3억 원만 내도 될 걸 4억 원 내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4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자 소득 가지고 보는데요. 자, 보통 이자 소득은 저축에서 발생을 많이 하죠. 저축을 해두면 뭐 1년 뒤에 이자를 요즘에는 뭐 분기마다 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자를 지급을 하고 뭐 그게 저축을 한 주체 입장에서 경제 주체 입장에서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한번 보면요.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제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뭐 경제 내에서 거의 주어집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죠. 여기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합쳐가지고 이제 명목 이자율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명목 이자율 중에 일부는 이 인플레이션율 그것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 전체 명목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만 매기고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매기지 말아야죠. 인플레이션율은 그냥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그냥 화폐의 가치가 또는 그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만 매겨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명목 이자율만 나타나거든요. 실질 이자율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명목 이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실질 이자율, 세후 실질 이자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저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그만큼 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축을 많이 해야지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축을 덜 하면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적어진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실질 이자율은 A라는 경제나 B라는 경제나 똑같습니다. 4%. 여기서 단위는 다 %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똑같은데요. 근데 A라는 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물가 변동률,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인 그런 경제이고요. B라는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8%예요. 8%면 꽤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가지고 보면요. 아까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다가 구한다라고 하는 거,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피셔 방정식, 피셔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 A라는 경제에서는 4%이고요. 근데 B라는 경제는 실질 이자율은 4%인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율 8% 합친 거, 즉 12%가 명목이자율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명목이자를 A라는 경제는 원금의 4%, B라는 경제는 원금의 12%, 이게 이제 명목이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어지는 그 이자, 명목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계산하기 쉽게 이자소득세 세율이 2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25%만큼은 정부가 뺏어가는 거죠.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라는 경제에서는 그 저축을 한 경제주체가 4%의 명목이자를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25%, 그러니까 1%만큼을 정부한테 뺏겨요. 그럼 남는 거 3%가 되는 거죠. 세후 명목이자율은 3%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율 0%니까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 빼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시면 이게 피셔 방정식인데, 자, 저걸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즉 실질 이자율을 좌변으로 돌리고 명목 이자율을 우변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 이자율이만 좌변에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명목 이자율은 우변으로 이제 넘기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자, 여기서 세후 명목 이자율은 앞에 세후자만 붙은 거예요. 그럼 세후의 명목 이자율은 3%인데 인플레이션율 빼주면은 그게 세후의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여전히 3%입니다. 자, 그런데 B라는 경제는 아까 명목 이자율 12%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25%만큼은 정부가 뺏어가요. 얼마만큼 뺏어가는 거예요? 12%에 25% 하면은 3% 뺏어가는 거죠. 남는 거 세후에 저축을 한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명목이자율은 9%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후 명목이자율 B라는 경제에서는 9%인데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율만큼은 빼주면 그게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얼마예요? 9%, 8% 빼주면 1%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경제는 세후 실질 이자율이 3%고 B라는 경제는 세후 실질 이자율이 1%예요. 사람들은 이 세후 실질 이자율 가지고 저축을 얼마나 할까 결정을 하는데, 근데 실질 이자율이 똑같아요. 실질 이자율은 똑같지만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 후에 세후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인 A라는 경제에서는 3%지만 인플레이션율이 8%인 B라는 경제에서는 1%가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축도 A라는 경제가 더 많이 하고 B라는 경제에서는 조금 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세 부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은 두 경제 모두 다 4%로 똑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세후의 실질 이자율은 3%와 1%로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도 달라지고요. 세후의 실질 이자율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조세 부담이 왜곡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득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부과하는 조세 부담이 변화하게 되고 그걸 이제 조세 부담의 왜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축을 갖다가 저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률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에다가 조세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뭐 2%,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그 세율을 2%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인플레이션율이 뭐 1%다라고 하면 세율은 2%고 인플레이션율이 1%다라고 하면 3%만큼 세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법에 넣는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뭘로 할래? 라고 하면 또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상승률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아니 뭐 조세라고 하는 게 꼭 뭐 소비자만 내는 거냐 뭐라고 하면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또 두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율의 조세를 연동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예상단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측면, 마지막에 이제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계산 단위가 달라지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만큼 구입하는데 한 10,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이만큼 똑같은 양 구입하는데 10,000원이 아니라 뭐 15,000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1원의 가치가 또는 10,000원의 가치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계산 단위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요만큼의 계산 단위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0원이 되니까 계산 단위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측정 기준 또는 계산 단위가 달라져가지고 발생하는 혼란, 그리고 불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계산 단위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하는 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계산 단위 비용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적인 거래의 계산 단위인 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비용이 바로 이제 계산 단위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뭐 가격을 갖다가 이만큼이에요 고시하고 또 그다음에 부채가 이만큼이에요 기록하는 어떤 회계의 단위로 계산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 계산 단위인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비용을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조금 뭐 저기 한 3분의 2 쪽 더 강의하는 3분의 2 쪽 더 하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11주차에는 인플레이션 중에 요 3분의 2 쪽, 71쪽의 3분의 2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영향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